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욜로족 돈벌 태유입니다. 제가 최근 25년차 23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갭투자였기 때문에 매수 후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수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과 견적서, 그리고 완전 생초보인 제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완전 처음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타지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턴키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기서 턴키의 의미는 열쇠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게끔 한다는 뜻으로 모든 공정을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턴키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선 제 견적서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금가 945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10%의 부가세까지 추가되어서 1039만 5,5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실거주용이 아닌 세입자분을 위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엄청 쩌는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고요. 샤시도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샤시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가성비 있는 올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25년차 23평 구축 아파트 올 리모델링한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도배는 합지로 했고 장판은 LG 1.8T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뭔가 화장실이 제일 리모델링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욕조를 철거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싱크대입니다. 사실 이전 싱크대가 멀쩡한 편이어서 살릴까 했었는데 그 뒤에 주방 타일이 땡땡이 무늬더라고요. 너무 촌스러워서 타일 갈아 끼우는 김에 쿡탑 설치된 싱크대로 같이 바꿔버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사진을 진짜 이상하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으로만 대충 봐도 수리하고 나서 많이 깔끔해진 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번에 갭투자도 처음이었고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것도 난생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서 시작할 때 눈앞이 좀 깜깜했어요. 처음 해보면서 허술했던 부분도 많았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할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느낀 점을 3가지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원래 부동산에서 매칭해준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는데요. 비용을 약 800만원에 맞춰준다고 했고 투자 비용을 줄이고 싶었던 저는 웬만하면 그곳과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완전 폭행당할 뻔했어요. 일단 그 업체에 공사를 한 작업물 사진을 보고 싶다고 제가 몇 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작업한 사진들이 없다면서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대로 맞춰주신다고 해서 저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올 화이트 인테리어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습니다. 맞춰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 미팅을 했을 때 꺼내든 자재들은 똥색 몰딩에 똥색 벽지, 똥색 장판. 안 돼! 막상 직접 보면서 견적을 낼 때는 화이트 인테리어는 금액이 추가가 된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싸게 맞춰준다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덥석했다가 이런 몰딩과 벽지 장판이면은 기껏 인테리어를 했는데도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안 팔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적은 최대한 많이 내볼걸.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실수 중 가장 큰 실수가 견적을 딱 2군데밖에 안 내봤다는 것인데요. 부동산에서 컨택해준 직관은 안 하겠다고 파토를 내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는 딱 2군데에서만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건데 더 힘들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견적을 한 곳 중 한 업체는 연락할 때부터 세입자용 인테리어라고 하니까 의욕이 없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답변이 늘 느렸고요. 결국 기껏 집 다 보고 나서 견적서 써주시겠다더니 그 이후로 영원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견적서를 보내주신 딱 한 곳과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실제로 계약하던 날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계약서를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미리 검색하고 공부해봤을 때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알아봤지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 계약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적어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러 가니까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내민 건 견적서 한 장이더라고요. 자기들은 견적서를 계약서처럼 쓴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땀이 미친 듯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계약서를 안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라는 종이가 우리가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건 저는 좀 찝찝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다른 분들의 견적서와 공사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고 자기들은 지금 준비된 계약서 양식이 없으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곳 외에 견적서를 받은 곳이 없었고 시간도 여유롭지 못해서 선택의 여지가 살짝 없었어요. 그래도 계약 당일이라도 파토를 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와 했던 이유는 계약금 10%만 내고 나서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에 제가 하자까지 다 확인을 해서 만족을 하면 잔금을 주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보통은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일정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선 공사 금액의 10%만 내면 공사를 모두 해주고 제가 다 확인한 후 잔금을 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견적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대신 확실히 명시해야 할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 일정을 어떻게 한다, 중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책임지도록 한다, 언제까지는 꼭 공사를 책임있게 마무리한다 와 같은 내용들을 추가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렇게 약간은 당황스러웠던 첫 인테리어 계약을 마무리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많이 했지만 다행히 공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 생각보다 견적서로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견적서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계약서를 써주는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서 좀 더 꼼꼼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저의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금액과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단계마다 위기가 왔는데 저처럼 아파트 리모델링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